4교시 한번 볼까요? 4교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적으셔도 됩니다. 지금 인체 노출의 제한 기준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방향성을 좀 잡을까요? 할론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볼까요? 할론 원소는 원자는 7족이죠. 7족, 17족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태는 우리가 불소, 염소, 브롬, 요오드가 있죠. 반응성 여부하고 독성 여부하고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얘네들 가장 큰 특징은 한 놈만 있으면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반응성이 엄청 뛰어난 거죠. 반응성이 엄청 뛰어난 겁니다. 럭엔 원소가. 반응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뭐하고 뭘로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얘는 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신기하게. 그리고 소화약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산화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가산점 중에 산화제 역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불 끌 때도 쓸 수 있는 거죠. 불 끌 때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말했던 연소의 4가지 요소 중에 있죠. 4가지 요소 중에 딱 하나인 연쇄 반응을 담당하는 애. 연쇄 반응에 대한 전달하는 놈 있죠. 전달체. 우리가 말하는 라디칼이라는 놈입니다. 라디칼이 1가거든요. 1가 이온. 1개짜리. 그래서 결합을 엄청 잘해요. 이온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랑 결합하더라. 이렇게 결합되는 형태를 무슨 소화라 부릅니까? 하면 억제 또는 부촉매 효과로 불러요. 촉매. 이렇게 억제하고 부촉매를 했더니 필수 불가결하게 생성물이 또 나오는 거죠. 라디칼은 누굽니까? 하면 OH가 있고 H가 있거든요. 너무 웃긴 게 이 라디칼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받고 분해되어서 에너지는 있는데 분해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고 이온 상태처럼 돼 있거든요. 이온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같이 가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라디칼을 이걸 플러스로 하고 마이너스를 한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가의 이온들이다. 1가입니다. 1가. 여기도 이제 이온화되면 1가가 되죠. 1가. 그래서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럼 는 했더니 안정화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에너지 방출하고 안정화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에너지돼 있는 놈들을 소멸시키면서. 그래서 HF하고 HCl이 되는 거죠. 요 이제 봤더니 얘 또 뭡니까? 우리가 알고 봤더니 연소에서 나오는 물질하고 동일한 거예요. 불을 끌 때 나오는 물질이 연소에서 나오는 물질하고 동일한 거죠. 이건 소화생성물에 가까운데도 그런 거죠. 이걸 이제 우리는 사람한테 피해를 준 독성이죠. 요 두 가지가 뭐 3이고 5고 외우실 필요 따로 없이 그냥 허용 농도가 낮다. 3ppm 정도인데 약 이렇게. 허용 측면에서는 독성이 엄청 높은 편입니다. 대기 중에 3%까지만 허용해 주겠다니까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독성을 연구하는 NFP의 스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거죠. 기관에서. 그래서 알게 됐던 사람이 얼만큼 물질마다 약제마다 허용이 되는지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정의 내렸던 형태가 첫 번째 노아엘입니다. 노아엘. 피해 없는 최대치죠. 두 번째 로아엘이 있죠. 피해가 발생하는 최저치입니다. 이걸 고민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할로겐 관련 할론과 할로겐 합물도 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할 수 있는 형태가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PBPK가 있죠. 이 PBPK는 플러스 안전장치가 있다면 안전장치를 둔다면 어디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가능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4가지를 성인을 받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독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잘 해나가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 물었습니까? 열분의 생성물이죠. 생성물 때문에 어떠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까?를 따지는 거죠. 그럼 이제 독성이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까? 라는 거죠. 여기 시험 문제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주 해야 됩니다. 그렇죠? PPK 10점짜리 나와도 되고 25점 언급해서 나와도 되고 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니까 별표 3개고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제가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손을 안 댔어요.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기숙사에 부회장님이신 것 같기도 한, 건두셨나? 예, 그분이 과거에 번역했던 그 내용이죠. 2001 버전은 아니고 그 바로 직전인 건데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같이 보고 가자는 거죠. 여기 보시면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스냅 프로그램으로 작동시켜서 평가합니다. 할로겐 화합물하고 할로겐과 그리고 뒤쪽에 불활성 기체. 그래서 이 기준이 있더라. 다음 페이지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물질별 일부러 넣었습니다. 물질별. 요거 이제 한번 양념 삼아 보시고요. 나머지는 해당되는 물질별로 노출 시 안전이 어떻게 되느냐 쭉 보시라고 넣었습니다. 안전 시간 하부까지. 그 다음에 나왔던 거 불활성 가스에 대한 청정 소화약제. 이건 뭐 번역 자체가 청정이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만큼 좀 적으시고. 안전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내용이 많으니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좋은 편이라서 보세요. 중요해요. 우리도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PPK도 알고 로와일도 아는데 어떤 제한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이제 방사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방사 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안전 조치는 빈약하죠. 표지류밖에 없으니까. 지금 상세히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좀 확장시켜라 이런 내용이죠. 엄청 잘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참고해서 봐야 되고. 나머지 꽤 많은 내용들이 있죠. 쭉 다 보십시오. 내용이 많네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피스톤 이펙트죠. 피스톤 이펙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니까 25점짜리까지는 가능한데 굳이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당구장 표시하고. 연기를 항상 가져오고요. 연기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다른 형태에서 발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발생은 이렇게 화살표에서 수율이 예상 문제입니다. 10점짜리로 몇 퍼센트 발생합니까? 가연성 가스가 1kg 있으면 50% 수열입니다. 그럼 1kg 500g 되겠네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수열 교재 찾으시고. 두 번째, 이 발생되는 가스는 어떠한 독성을 가지나요? 이렇게. 독성. 지금 나와 있는 형태로 독성을 잘 이해하시고 TLV부터 출발하는 독성이다. 그죠? 세 번째, 어떠한 또 피해를 줍니까? 피해를 하고 해서 독성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유해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시각적도 있고, 독성은 생리적이 되겠죠. 심리적도 있고.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요 덩어리를 하고, 요 지금 시각적 유해성은 감관계수로 갈 거죠. 공식도 외워야 되고 상세한 내용도 이해하시고. 이제 지금 이 문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유동입니다. 유동의 1번은 연돌이죠. 연돌할까. 잘 꼼꼼하게 보내시고. 연돌도 따로 이제 무조건 별표는 3개로. 두 번째 나온 형태가 이제 예상 문제 범주였다. 그죠? 피스톤 이펙트 이런 게 있습니다. 피스톤 이펙트.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거 바람 예상 문제고요. 그렇죠? 부력, 가스 팽창, 그렇죠? 공조 설비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기가 좀 쉽지 않지만 바람은 한번 보고 가시죠. 이 바람을 보고 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연구가 전혀 없는 거야 아직까지. 뭐가 있습니까? 고층 건축물은 항상 바람의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빌딩풍이라고 하는 거죠. 빌딩풍을 연소, 화접시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건지를 연구해야 되거든요. 한번 나올 때까지는 보고 가지. 피스톤 이펙트가 예상 문제 범주 안에 있었습니다. 요것들을 답을 잘 쓰려고 하면 이론은 너무나 잘 쓰죠. 뭡니까? 주사기 모양처럼 그려가지고 올라갈 때는 부합이 되고 과합이 됐을 때 어떻게 여기 뭐 답 안 된다죠. 힘들지만 식에 대한 형태입니다. 25점짜리 틀까지 가려면 나오면 당분간 아주 오랫동안 쉽니다. 연도는 쉬지 않아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요거 한 번 나오고 말 거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거 외우겠습니까 이거? 난 안 외우는데 한 번 나오면 맙니다. 근데 25점짜리 나왔으니까 오래 남겠죠. 오래 안 나올 거라고. 오랫동안. 하지만 연기의 유동에 대해서 물을 때는 가볍게 나옵니다. 그때는 식 썩을 필요 없어요. 연기 유동 묻는데 식 적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비례 반비례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요거 놓고 뭐 해설서 기준으로 해서 확 적으면 되거든요. 그럼 뭐 누가 적었겠어요? 이 적으면 좀 이상한데. 이렇게. 적었습니까? 이 식을 적진 않으셨. 학교 씨. 아니 뭐 당연한 걸 또 와 하세요. 합격할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 거라니까. 잘하셨어요. 나올 때까지만 하면 된댔죠. 다음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합격하면 안 해도 되고, 그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요 식을 기준점으로 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그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하셨네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 설마 외워? 이런 거 있잖아요. 설마 외워? 이런 것들. 제가 이제 MSDS가 있거든요. MSDS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항목. 어렵진 않습니다. 암기하기. 근데 엄청 귀찮은 거죠. 좀 장황한 내용이고. 그래서 근데 꽤 중요해요. 그래서 항목을 외우세요. 16가지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의외로 많이 외우고 계시더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름. 그 동네에서는, 위험물 쪽에서는 중요하거든요. MSDS가 GAHS로 이렇게 확장되듯 포함되죠. 그래서 MSDS를 잘 알면 GAHS를 풀어나기 엄청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웠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 진짜 외우셨네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수리계산. 필수죠. 잘 적으셨죠? 네. 이거 뭐 우리 몇 번 했습니까? 수리계산을 남들보다 더 잘 적으려고 하면 우리 교재에 풀어나가듯 돼 있는 문제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풀어나가는 게 연습이니까. 근데 이제 간결하죠. 요만큼 무조건 외우랬죠. 절차서대로 해서 이 절차서를 가지고 25점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확장시켜서 커맨드 적고 그죠?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살수밀도, 필요유량 산출, 여기다가 이제 그림 막 넣는 거죠. NFPS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는 형태가 있죠. 선도를 그리는 거죠.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던 어느 정도에 대한 방호 면적과 살수 밀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가까울수록 제어에 가깝고 어느 쪽으로 가까울수록 진압에 가깝냐 것들에 대해 언급하고 위험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먼저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결정되면 면적으로 풀어나가면 개수도 나오고요. 헤드수도 나오고 헤드의 수량만큼을 방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 방어에 대한 면적이 결정되고 헤드가 결정되는 시스템이죠. 우리랑은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좀 다른 결을 하고 있는 거죠. 살수 밀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가야 되는 거니까.
그 형태로 가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마찬가지로 그림도 많이 넣고 해도 상관없죠. 다음 페이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서 많이 중요하게 했었죠. 뭡니까? 건설현장이라고. 건설현장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점은 뭡니까? 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급수의 제한은 없어요. 되게 웃긴 게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플러스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4시간짜리 교육만 추가로 받으면.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는 몇 급 있어요? 급수는 몇 급 있습니까? 특급이 있고 1급, 2급, 3급이 생겼거든요. 상급은 뭡니까? 상급,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뭐? 자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이때 간이는 뭐가 빠집니까? 주택 전용이 빠지죠. 주택 전용의 간이 스프링클러는 아닙니다. 주택 전용은 뭘 얘기합니까? 생소합니까?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는 뭘 뜻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되는 간이 스프링클러? 어디에 설치되는? 일 년으로 단축시켜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꾸 연도가 늘어. 연립 다세대 안 들어갔습니까? 연립과 다세대에 설치되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예요. 우리 법이 바뀌죠. 이제 26년부터 연립과 다세대도 특정 소방 대상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26년 맞나요? 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연립과 다세대는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연립과 다세대가 간이 스프링클러 대상이 될 때 뭐까지 해버리면 안 되냐? 3급으로 지정해버리면 또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용어가. 이해를 잘 하세요. 그죠? 이 정도는 경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자탄만 있어도 무조건 3급이 됩니다. 3급이 되는 순간 뭐 해야 됩니까? 특정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소방서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이었다가 3급이 된 거지, 3급이. 3급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사람을 항상 선임해야 됩니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규모 이상 되면, 어떤 상황 이상 되면 뭐 또 보조자도 둬야 되는 거지. 보조자. 이해 잘하세요. 선임을 하지 않으면 얼마의 처벌이 받습니까? 미선임. 저희 얼마? 3천이나 줘야 됩니까? 와, 이 날강도인데요. 나라가. 500도 좀 과한데. 얼마? 500이 과하니까? 300.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내보면 알겠죠? 내봐야 정신을 차려. 내는 순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꽁돈 나가는 것들을 회사에서는 반기지 않죠. 벌금입니다. 그렇죠? 선임하고 뭐 해줘야 됩니까? 신고해야 되죠. 신고 안 하면 얼마 받습니까? 이게 왜 까드는 거죠? 다행인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양념심 적어주는 거죠.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죠? 선임과 신고. 이렇게 하면 정리하고. 특급만 한번 알아볼까요? 특급 대상. 특급. 50층. 지하층. 지하입니까? 포함입니까? 지제. 지제 또 높이. 200m. 아파트 뭐 등입니까? 등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입니까?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몇 층?
30층, 지하층 포함 120m, 아파트 제외. 세 번째 거. 연면적 얼마? 20만 하면 2년 남았습니다. 30만 하면 5년 남았는데요. 10만입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연면적. 자, 나머지는 설비들 들어가죠. 정리하고 3급 이해하고 4급하고, 그렇죠? 겸직이 안 되는 것들의 정리도 또 하시고 외부 위탁 관리 맡길 수 있는 사항도 이해하시면 좋죠. 이건 낼 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슬러시해서 건설 현장도 있는 거죠. 건설 현장에 소방 안전 관리자를 두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왜 신기합니까 하면 건설 현장에 지금 바닥 땅 파고 있는데 안전관리자를 넣어요. 아직 건물도 안 생겼는데 건물이 있어야 사람을 넣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안 통한 거지. 이거 만들 때도 많이 회의해서 회의적인 거죠. 건설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소방감독은 뭘 할 줄 압니까? 소방감독은 뭐 지적질하지. 야! 담배 꺼! 이런 듣습니까? 안전관리자가 있죠.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안전관리자가 철두철미하게 있어요. 이 사람 있잖아. 양벌은 주면 안 돼요.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양벌 책임은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그래서 이날 반대했지. 두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둬버렸어요. 그렇죠? 절차도 너무 신기한 거죠. 뭡니까? 안전관리자가 뭘 할 줄 압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보는 거죠. 이 건축물의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왜? 처음에 지어질 때 땅을 팠는데 지하 4층짜리인데 지하 4층이야. 근데 시공 당시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하 4층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이 이상하게 됐어요. 뭐? 안전관리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요. 안전관리자 아무나 상관없어. 몇 급입니까? 몇 급? 몇 급 따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몇 급? 3급 따지, 3급. 되겠습니까? 3급이고 3급으로 따고 3급 하면 현장 잘 모르잖아. 현장 교육만 받아. 현장에 대한 교육만 받는다. 그러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고. 이해되지요? 소방안전관리자 3급을 따고 교육만 이수하면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어지면 뭐가 됩니까? 60층짜리 되는 거야. 그래도 3급 나부랭이가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거지. 만들어진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나왔어요. 외우세요. 이렇게. 어떤 업무 합니까? 여기 있죠. 대상. 이거 한번 줄 쳐볼까요, 이거? 이거 제가 파란색으로 바꾼 거 내용들 잘 이해하시고 주의 표시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거죠. 이게 산업안전 안전관리자 있건 없건 무조건 어떻게 해? 문제가 생기는 거지.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라는 거지. 그리고 임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뭡니까? 감리원의 업무에 임시 소방시설을 확인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원의 업무. 만약에 임시 소방시설이 현장에 설치가 안 됐어.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감리원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소방서에서 보면 감리한테 책임. 그렇게 하면 투서가 가고 시정 가고 기타 등등 갈 수 있습니다. 감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임시소방시설은 감리원한테 물을 지언정 아무 별개라고. 시스템이 전혀 다른 거라고. 왜 다른 겁니까 하면 올라가고 있는 대상물에 주변에 임시로 쓰고 있는 여부의 판단은 감리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물 내에 적적한 것만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업무가. 감리원이. 이해됩니까? 이건 누구 책임져야 돼요? 100% 시공자예요. 시공자. 시공하는 사람을 처벌해야죠. 감리 열어보세요. 이거 왜 이리 안 됐어요? 예? 심할 썼어요. 기신으로서. 근데 안 해도 된다고. 법에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시소방시설은 시공자 영역이죠. 시공자 영역. 다시 이해하세요. 근데 다들 놔뒀어. 근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연면적 15,000 이상 돼요. 커. 5,000 이상으로서 지하 2층 또는 11층 이상. 지하가 깊거나 아니면 층수가 높아. 그랬더니 꼭 문제가 생겨.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일 놀라운 거죠. 냉동 냉장창고. 불이 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30명 이상이 막 죽는 거지. 지금 경기도 이천은 10년 주기로 2건이 생겼어요. 둘 다 30명 이상 죽었습니다.
하나 39명, 하나 38명 이렇게 죽는 거죠. 너무 많이 죽어. 그래서 집어넣기 시작한 거였어요.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해는 되나 좀 과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줄 쳐놓으세요. 언제부터 합니까?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더 놀라운 점은 뭐예요? 보시면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날짜 줄 쳐놓으세요. 착공신고 날짜가 감리 배치되는 거죠. 이때부터 해서 사용승인일까지. 잘 이해해 놓으세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면 무조건 시공자입니다. 감리원하고는 별개예요. 감리원하고 별개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감리의 업무 영역 9가지 중에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적합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지. 여기 보면 보입니까? 임시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줘야 돼요. 되겠지요? 그 사항들을 잘 이해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임시소방시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7가지. 소관, 비누관, 서로 비방하고 앉아 있는 거죠. 현장에 들어가면 다 서로 비방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3년 7월 1일자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4가지였습니다. 소관, 비관. 지금은 소관, 비누관, 비방으로 바뀌었죠. 다음 문제 예상이죠. 방화포입니다. 방화포. 방화포가 성능인증 바뀌었습니다. 성능인증. 방화포 네모 치놓으세요. 방화포가 성능인증으로 바뀝니다. 성능인증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성능인증은 이제 끝판왕이거든요. 잘 안 나와. 근데 그게 만약에 나왔으면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거죠. 잘 한번 이해해서 소화기부터 해서 전체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시설법의 설치 대상이랑 동일합니다. 3000과 600과 400과 150. 그래서 암기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데 중요도가 좀 높은 시점이라 가지고 반드시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이제 별표를 작게 한 거죠. 난이도 면에서는. 중요도는 엄청 높습니다. 다음 시험 또 나와요. 꼭 가져가야 될 문제죠. 이 제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화재 사고나 훨씬 더 줄었습니다라는 거 나올 때까지입니다.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계속 많이 발생해. 넘어갑시다. 요거 2가지 줄 쳐놓을게요. 뭐가 있습니까? 이 안은 알기 위해서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왼쪽을 비교표를 일부러 해놨습니다. 왼쪽은 답이 아니고 참고는 답이 아니죠.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관리. 규모가 너무 커. 핵심 기반, 국가 핵심 기반에 가까워요. 기반 산업 알죠? 대표적인 게 철도, 지하철, 공항, 발전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시장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형태가 화재가 발생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추시설에 가까운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규모가 크면 특별하게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왼쪽입니다. 전 얘를 또 많이 중요하게 보거든요. 특별관리시설물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특별관리시설물들을 법이 엄청 강화가 되죠. 뭐를 해라고? 예방안전진단을 해요. 예방안전진단. 특별관리시설물 중에 특정 규모 이상이면 화재 예방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 화재 예방 안전진단 자체도 엄청 비쌉니다. 그죠? 먹거리 시장 같은 거죠.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전원 그 외에 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할 수 있는 거죠. 화재 예방 안전진단 기관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중에. 자, 왼쪽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항만 있죠. 항만. 그냥 항만은 대상이 아닙니다. 항만시설이라 하지만 뭐 선박이 뭐 들어와 규모가 작든 크든 하지만 얼마 이상 되면 터미널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항, 그 밑에 철도 등등이 있죠. 여객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왼쪽 기준에서 오른쪽 규모가 되면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줄 쳐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나오는 형태가 절차. 나름 좀 중요하다고. 근데 한 번 나오고 다음에 나오기 쉽잖아요, 솔직히. 그 다음에 범위 읽으시고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실시 절차 있다, 그죠? 언제부터 봅니까? 요거 한번 줄 쳐놓읍시다. 들리는 소문이 소급이 되게 뭔가가 밟아져 가고 있어요. 이해되죠? 기존에 있는 공항 어떻게 됩니까?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안 넣었는데 화재 예방 안전 진단이라는 게 점검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대상들 보면 전기안전기술사, 그리고 소방기술사, 뭐 기술사들이 엄청 항목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규모 인원이 가서 다 전체 터는 거죠. 그래서 점검에 대한 비용도 엄청 커요.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 진짜 좀 뭐 무슨 블루오션이다. 뭐 먹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팀도 많았었어요. 우리가 해야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5년이 경과하고 이게 더 놀라운 점은 외국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등급에 따라 가지고 점검하는 연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올해 관리 잘 못했어. 그래서 미흡받았어. 그럼 몇 년 뒤에 합니까? 4년입니다. 아, 열심히 했어. 충원하고 뭐 좀 하고 뭐 사례 잘했어. 그러면 우수 받으면 2년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외국이 다 이랬습니다. 산업 현장이 다 이래요. 근데 소방만 지금 잘못된 거죠. 분량이 많이 나와도 언제 받으면 됩니까? 1년 뒤에 받으면 되는 거지. 분량이 많이 나와도 고쳤잖아. 이렇게 하죠. 분량이 많이 나오면 6개월 뒤에 동합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설비를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되는 거죠. 산업 현장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소방만 좀 완화되어 있는 셈이에요. 야, 매년 받잖아. 불이 나니? 이렇게 하는 거지. 밑에 보시면 이 정도의 결함이네요. 여기까지를 마무리를 했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4번에 6번 한번 볼까요? 저는 약간 좀 이 문제를 좋아는 했는데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답을 못 쓸 정도까지 어려워지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답도 약간 두루뭉술하게 가깝게 좀 냈습니다. 이건 아니네. 화재 쪽이 들어가야 되니까. 요건 X 하시고요. 네. 자, 보니까 저탄시설의 옥내화입니다. 그래서 옥내 저탄장이 되는 거죠. 옥내 저탄장을 지으면 규모를 크게 못 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석탄 화력이 효율도 떨어지고 좀 안 좋은데 이게 좀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내년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유예도 주고 했는데도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고민인 겁니다. 각 언론부터 해서 기관들이 다 난리예요. 내년에 진짜 어떻게 할 거냐. 처벌밖에 없다. 다들 못 짓겠다. 왜냐하면 바닷가 근처에 쌓아놨거든요. 그걸 다 실내 저탄을 옮기려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실내 저탄을 저도 엄청 큰 규모로 가봤는데 거기도 소방실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20m가 넘어. 감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연발화. 자연발화는 감지기로 불가능합니다. 제일 놀라운 게 뭡니까? 20m 이상 되면 어떤 감지기를 설치해야 돼요?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놀라운 게 뭡니까? 자연발화. 지금 형태에서 나오는 자연발화는 불꽃이 없어요. 속불이 생기거든. 그리고 뭐 진압도 안 됩니다.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 자체가 하부로 침투할 수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노지에 두는 거예요. 저기 들어간 설비도 방폭 설비다. 방폭은 아닙니다. 들어가 때문에 네. 그쪽 어무성을 했어. 근데 그게 약간 좀 다른 게 그렇게 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노지에 있는 형태는 방폭이 아닙니다. 그게 노지는 아닌데 네.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또 고민인 거예요. 이게 되나? 그냥 섬에 지면 안 됩니까? 섬. 뭐 일본은 방류도 하고 있는데 석탄가루 좀 날린다고 사람이 죽나? 저는 이 보고 좀 당황했거든요. 저는 석탄 화력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옥내 저탄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깔끔은 해요. 거기에 설비를 믿을 수가 없어. 그죠? 거기서 모 기술사 약간 높으신 분이 이 감지기가 좋겠습니다 해서 공기 흡입형을 달아난 거야. 지금 이런 느낌 좋습니다. 이런 느낌 속에서는 그게 뭐야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가봤더니 놀라운 사진 하나 찍죠. 제가 공기 흡입형 감지기 가운데가 배관이 잘려 있는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줬지. 이게 그래요. 점검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걸 누가 이게 설치하라고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의견 주신 그 전에 검토하신 기술사님이 그러니까 거기 가셨던 같은 기술사하고 고개를 서로 그분 밀고 계신 그분이겠구나. 아니 필터가 됩니까? 미분 낙진하고 그 먼지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어떤 새끼가 그걸 했어요라고 속으로. 도대체 규모가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몇십 개 존이거든요. 그걸 갖다 그렇게 했어. 높이가 안 맞으니까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뭐만 됩니까? 하면 쉽지 않아요. 이건. 또 하고 이게 추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꼽혀있는 그러니까 온도 측정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실내 저탄이 있고 옥내로 이렇게 저탄이 엄청 크게 지어져 있고요.
노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실내화 시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가보면 뭐 합니까? 우리 그 잔디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계속 돌고 있어요. 픽픽픽픽 돌면서. 그 소화전처럼 물을 뿌리고 있다고. 그 적시는 거, 적시는 거. 불 안 나게. 그게 자연스러운 환경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집어넣어. 물을 뿌려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야? 다 방류하고 있었던 건데. 이건 안 되거든. 실내에서 처리가 엄청 복잡합니다. 이걸 왜 했지라고 했는데, 시류고 뭐 흐름이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안은 없어요. 잘. 그 문제가 난 거지. 지하 추결은요. 추결. 예? 지하가 제일 답 없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컨베이어 붙는 거죠. 이게 원래 석탄은 뭡니까? 라면 이렇게 가서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잠깐 꼬여야 돼가지고 이 컨베이어가 들어가는 얘를 뭐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물분무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감지선형도 있고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서 분쇄하고 사일로에 담아가지고 밑에 가루 내에서 가루가 이송돼가지고 가거든요. 예, 그러한 메커니즘이 다 가는데 얘 기억이 더 안 나네. 여기도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창문을 다 열어놓은 거죠. 밀폐형으로 지금 점점 바뀌어가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옛날에는 너무 심한 게 이런 데 가보잖아요. 이렇게 컨베이어 있는데 가면 진짜 바닥이 진짜 석유물 튈까 싶어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다가 지금 좀 바뀐 게 그나마 물 청소 좀 하는 이 정도가 환경인데 이걸 바꿔. 태양에 끼임 사고 난게 저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났어요. 끼임 사고. 근데 거기는 끼임 사고가 경사지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수평 부위에서 났었어요. 오버플로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면 진짜로 느낌이 그렇게 해요.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음침합니다. 하고 좀 감지기는 약간 복합으로 돼 있고요. 위에는 방폭형이 있고 밑에 또 감지선이 또 깔려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연발화의 중심에 맞추시고요. 제가 이제 답을 좀 다양성 있게 이 답이 맞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첫 번째는 고체에 대한 개념, 석탄에 대한 자연발화, 그 다음에 이제 저탄장에 대한 자연발화의 진행 이렇게 넣어서 뭐가 맞다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 출제했다라는 것들은 좀 모이곤 있어요. 요 관련해서 이제 논문이 최근에 올라온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탄장하고 석탄에 대해서는 좀 중요도는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탄장이 실내화, 옥내화 됨으로써 더 중요도는 올라간 거였죠.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요거 마무리로 여기 논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이거 갖다 이제 쉐드 그리고 사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사일로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일로에서 보통 화재 많이 발생해서 사일로는 소화설비가 넣어요. CO2 같은 거 넣거든요. 근데 이게 저장고는 설비를 넣는다는 개념이 잘 없었는데 지금 실내화 되다 보니까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예,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열선으로 확인이 될까요? 온도 감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뭐 넣는 거죠. 상부에 불 나고 연기 나는 것은 CCTV로 통 모니터링 하면 되겠고 정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모니터라고 하는 형태가 그냥 방수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수총 모니터. 그리고 클래스 A에 포 이렇게 넣는 거 있죠. 그냥 포 사설비 넣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일반 평이한 형태로 적으셔도 점수를 안 줄 수는 없게 돼 있고. 방지대책 다음에 페이지 넣었으니까 공부하실 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긴 호흡으로 저는 또 한 1시간 반 정도 전체 그냥 대충 읽으려는데 보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좀 긴 설명했네요. 일단 시험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결론은 또 법문제가 좀 더 많아져 있기 때문에 이러면 공부하기 엄청 상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건 추세니까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막연하게 긴 호흡만은 가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하루하루 이만큼만 외워야지라는 형태로 꾸준히 가시다 보면 결과에 도달하는 거죠. 시험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